자, 21번 수사의 종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치 않는 것은, 자, 다툼이 있으면 판례해야 한다 그랬죠. 1번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한다. 1번은 맞는 얘기고, 그러면 2번을 볼까요? 2번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한 후에도 공소 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라면 언제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여기까지는 맞지요.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에 관하여 정전의 세무공무원 등이 고발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있었던 경우 세무공무원 등이 새로운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정전에 고발이 있었으면 다시 새로운 고발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죠. 3번 고소장의 기재만으로 고소 사실이 불분명함에도 고소장 제출 후 피고인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서제불능이 되어 고소 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기소 처분 중 각하사유에 해당된다. 자, 고소만 하고 그 사람이 고소한 사람이 안 나오면 이때는 각하사유에 해당됩니다. 4번 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에는 불기소 처분 중 무슨 사유에 해당된다? 공소권 없음 사유에 해당한다. 22번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1.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법원,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그래서 1번 맞고, 2번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는 검사로부터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 지방검찰청 소집이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으나 항고 전취주의가 적용되어 반드시 검찰 항고를 먼저 거쳐야 된다. 그래서 항고 전취주의가 적용되지만 그 예외가 있죠. 예외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3가지가 있습니다.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라든가, 두 번째의 경우에는 항고 신청 후 항고에 관한 처분을 행하지 않고 그냥 3개월이 경과한 경우라든가, 세 번째는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경우에는 항고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재정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치 않은 것은 2번이고, 그러면 이제 3번과 4번은 한번 읽어보죠. 3번 재정신청은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소할 수 있으나 취소한 자는 다시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 당연히 맞는 얘기고, 4번 대통령에게 제출한 청원서를 대통령 비서실로부터 이관받은 검사가 진정사건으로 내사 후 내사 종결 처리한 경우 이 내사 종결 처리는 고소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거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23번 공소시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1. 공소시효는 범죄 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고, 언제 다시 시작하냐면 공범의 최종 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총공범에 대한 시효 기간을 기산한다. 이건 맞고, 2번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에서 말하는 공소시효의 정지의 효력이 미치는 공범에는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사이와 같이 대항범 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2번은 계속 나오는 판례니까 알아두십시오. 3번 공범 1인으로 기소되어 피고인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의 확정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를 공범이라 할 수 있냐 없냐? 공범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제기된 공소로서는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야 되겠죠. 마지막에 4번 한 개의 행위가 변호사법 위반죄와 사기죄에 해당하여 상상적 정업관계에 있는 경우 과형상 일죄로 처벌하므로 변호사법 위반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사기죄 역시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이건 틀린 얘기입니다. 어째 그러느냐? 공소시효를 적용하면서는 각 죄마다 따로따로 따져야 할 것이므로 변호사법 위반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하여 그 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사기죄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24번 변호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1.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이건 고유선임권자라 그러죠.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 대리인, 배우자, 직계 친족과 형제 자매는 독립하여 피고인을 선임할 수 있다. 맞고 2번 어느 피고인에 대하여 유리한 변론이 다른 피고인이 있으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공동 피고인들 사이에는 이럴 때는 이해가 상반된다 그러겠죠. 그러면 법원이 공동 피고인들 중 어느 피고인을 선임한 법무법인의 담당 변호사를 다른 피고인을 위한 국선 변호로 선정하는 것은 국선 변호인의 졸업을 받을 다른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이해가 상반되기 때문에 이것은 한 사람은 침해가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렇게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서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피의자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신문 중이라 할지라도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하여 의제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맞고 4번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개정하여 심리를 진행하고 판결한 것은 소송의 절차의 법령 위반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여기까지는 맞습니다만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피고인에게 이렇게 유리한 판결을 하는 경우라도 그와 같은 법령 위반은 무죄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가 아니라 이런 경우일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결이기 때문에 무죄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25번 공판 절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치 않는 것은 1.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공판정에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출석은 공판의 개정의 요건이다. 피고인의 출석은 권리이자 의무이다 라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2번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된다. 맞고 3번 검사 또는 변호인은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으나 재판장은 소송 지휘권만을 가질 뿐 직접 피고인을 신문할 수 없다. 재판장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하여 직접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습니다. 4번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를 조사하고 직권으로 결정한 증거도 조사할 수 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죠. 25번 같은 것은 거저 주는 문제입니다. 26번 증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치 않는 것은 1. 법원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으며 당해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했던 경찰관도 원칙적으로 증인 적격이 있다. 증인이 될 자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맞고 2번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 절차에서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소송 절차가 피고인의 지위에 있음으로 맞는데 소송 절차가 분리되더라도 분리돼버리면 증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 증인이 될 수 없다 그래서 틀렸죠. 소송 절차가 분리되면은 다른 공동피고인도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3번 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맞고 4번 자신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증인이 공범에 대한 피고 사건에서 증언할 당시 앞으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 하더라도 재심 청구 이유는 증언을 거부할 사유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를 이유로 증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의한 증언 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입니다. 27번부터서는 증거법에 관한 문제가 나오는데 자, 한번 볼까요? 증명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1. 사실의 인정은 증거해야 되고 범죄 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된다. 맞고 2번 행정적의 재물의 가액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기준이 되는 하한 금액을 초과한다는 점은 그러면 가중처벌되기 때문에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 증명돼야 된다. 맞고 3번 공모 공동정범에서 공모나 모의는 범죄될 사실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 자, 4번 범죄 사실의 증명은 논리와 경험칙이 합치되는 간접 증거로도 할 수 있다. 여기까지 맞습니다. 그러나 살인죄와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는 직접
증거가 있어야만 범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아무리 살인죄와 같이 무거운 범죄를 할지라도 간접 증거 상호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간접 증거로도 살인죄의 공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는 것은 4번입니다. 28번 조서에 관한 아래 기억부터 내일까지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가 바르게 된 것은, 그러면 일단 기억부터 볼까요? 기억.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 사경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된다 그랬어요? 내용의 인정이 되어야만이 증거로 능력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의하여 성립이 진정이 인정되는 등 형사소송법 311조 사항의 요건을 갖추면 당해 피고인이 공판 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그래서 1번은 기억은 틀린 부분입니다. 그러면 니은을 볼까요? 니은.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를 전체로서의 완결성을 갖는 것이므로 원진술자는 조서 전체의 실질적 성립을 인정하거나 부인할 수는 있어도 조서 중 일부에 관하여만 실질적 진정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전체를 인정할 수도 있지만 조서의 일부에 관해서도 실질적 성립을, 진정 성립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틀렸습니다. 자, 디귿.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의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는, 일단 수사기관 사경작성 피의자 신문조서는 당해 피고인이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라도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1번과 기억이 틀렸기 때문에 디귿은 맞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에 리을.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서 그 내용을 인정한 때라고 하면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내용을 인정하는 것은 그 내용 진술 그대로는 실질적으로 그대로 기재되어 있다라는 말이지, 그 내용하고 우리가 성립의 인정은 뭐랍니까? 성립의 인정은, 형식적 성립의 인정은 주에 뭐가 써져 있다, 도장을 찍은 것이 맞다라는 얘기고, 실질적 성립은 그 불러준 대로 내용 그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은 실질적 성립의 진정입니다. 내용의 인정이라는 것은 그게 실체적 진실에 맞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용 그대로 기재됐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맞는 것은 디귿 외에는 다 틀린 지문입니다. 29번 전문 증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1. 조서 말미에 피고인의 서명만 있고 그 날인이나 간인이 없는 검사 작성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피의자 신문조서의 임의성을 인정하더라도 증거 능력이 없다. 1번은 맞고, 2번은 사법경찰관리 작성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가 피해자의 화상에 의하여 서명 불능이라는 이유로 입회하고 있던 동생에게 대신 읽어주고 그 동생으로 하여금 서명 날인하게 한 서류인 경우 그 진술조서는 형식적 요건이 결한 서류로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이건 당연한 것이죠. 자, 3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피고인이 보낸 문자 정보는 피고인의 진술을 가름하는 대체물로 형사소송법 310조 2가 적용된 전문 증거에 해당한다. 그랬으니까 이건 틀립니다. 예, 문자는 범죄의 직접적인 수단일 뿐 경험자의 진술을 가름하는 대체물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 법칙을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4번 제전문 진술이나 제전문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형사소송법상 그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증거를 하는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 310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로 할 수 없다. 이것은 대법원 판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3번입니다. 30번 지문이 조금 여러분이 까다로울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 40문제 중에서 승진에 30번은 조금 여러분이 까다롭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면 문제될 부분이 아닙니다. 1번 강도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강도 범행에 대한 자백을 받았다면, 자, 여기까지는 위법입니다. 그 후 진술거부권을 고지받고 40일이 지난 후 공개된 법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임의로 이루어진 피고인의 자백이라도 위법한 자백에 기초하여 획득한 2차 증거임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랬는데 틀렸습니다. 그 후 진술거부권을 고지받고 공개된 법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서 임의로 이루어진 것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번 볼까요? 검사가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진술 조서 형식으로 작성한 경우에 이는 피의자 신문조서와 다르므로 피의자에게 진술 거부권을 고지할 필요 없고, 자, 고지하지 아니하고 작성한 이 진술조서라도 증거 능력이 있다. 이건 뭐가 지금 아주 막 혼돈을 하게 만드는데, 검사가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진술조서 형식으로 작성한 경우 이것은 피의자 신문조서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그래서 피의자에게 진술 거부권을 고지해야 되고, 고지 않고 작성한 것은 증거 능력이 있냐 없냐 그러면 없다 그래야 됩니다. 3번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행사 여부를 질문했다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344조 3호 제2항에 규정된 방식의 자필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답변을 작성한 부분이 피의자의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의 형식으로 답변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다면 이것은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3번은 맞는 얘기입니다. 가장 적절한 것은 3번이겠죠. 4번 수사기관이 구속 수감되어 있던 그의 압수된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피고인과 통화하게 하고 범행에 대한 통화 내용을 녹취하게 했더라도 그 녹음 자체는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이 수집한 증거에 해당되므로 피고인이 증거람에 동의한 이상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이것은 사인이 수집한 증거로 보지 않고 이것은 불법 감청에 해당된다고 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답은 3번입니다.